니코마코스 율리아 강의 저는 하려고 하는 것이 주로 원문 번역이지만 읽고 중요 대목들을 읽고 제가 이렇게 코멘트를 달고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주제야 이미 그 실러버스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권의 주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니코마코스 율리아만 해도 상당히 양이 많아요. 양이 10권까지 되어 있고 또 각 권마다 주제가 다르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아리스토텔레스 저작 중에서 보통 다 전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작 중에서 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공부할 때 가장 일반 독자들이 읽기가 편한 저작 중에 하나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저작이 이 글 자체가 굉장히 드라이해요. 굉장히 건조하고 좀 딱딱한 글입니다. 사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공부한다는 게 그렇게 재미는 없습니다. 여기 헤겔 하신다고 그러는데 헤겔보다는 재미있을 가능성이 많고 헤겔은 제가 헤겔이 안 돼서 포기하는 사람이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드라해요. 이게 플라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화편이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문학적이면서도 그 속에 이제 메타포라든가 또 글 자체가 이렇게 어떤 대화편은 특별히 어려운 것도 있지만 또 어떻게 집약적으로 가령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론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럼 플라톤이 도대체 어디에서 이데아론을 말한 것이 있느냐? 그럼 철학사라든가 다른 책에 보면 무슨 이데아론 그런 말 하지만 실제로 플라톤의 저작 중에서 이데아론을 그렇게 시스테마틱하게 설명한 대목도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플라톤의 대화록을 읽고 또 논문 쓴다는 것도 대단히 어려워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지 않아. 정말 메타피지카라든가 자연학이라든가 하는 작품들은 굉장히 드라이하지만 그러니까 상당히 집약적으로 써놓은 것이 있어서 물론 이제 플라톤의 대화편도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제 엑소테리카라는 게 이제 대중적 강의한 것도 있고 에소테리카라는 두 종류가 있는데 라틴어로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엑소테리카. 요거는 이제 대중적인 강의를 위해서 써놓은 작품도 있고 에소테리카라는 거 이제 내부적으로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놓은 작품도 있고 이제 두 종류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읽으면 이제 그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플라톤의 경우는 이 엑소테리카가 남아있다는 거고 대중적인 작품에서 하는 것이 대화편 지금 34편 진작 또 위자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대화편이 남아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 경우는 이제 이건 없어졌고 대중적인 강의는 없어졌고 이제 에소테리카한 내부적인 작품만 남아있고 또 드라이하다는 것은 강의로 이었기 때문에 그걸 본인이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강의를 듣는 사람이 받아 적은 것이 이제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작품이 남아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많은 남아있는 저작 중에서도 또 이 아리스토텔레스 저작이 전승 과정이 그렇게 이 복잡한 과정을 거쳤어요. 제가 길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322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죽고 나서 그 제자였던 테오프라스토스가 이어받고
아르테미스 저작으로 해가지고 그 도서관에 남아 있다가 그놈이 바로 저쪽에 수아시아 지방으로 넘어가고 한 200년간 없어져요. 그것이 하나의 지금의 아시리아, 이오니아 어느 동굴에 있다가 다시 로마 장군 슐라에 의해 가지고 다시 200년 후쯤에 로마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편집한 사람이 안드로니쿠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의해서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천하는 그것을 이제 편집해 놨다는 거죠. 그것을 다시 19세기 말에 베커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적으로 다시 에디션을 갖고 있는 것이 베커판의 페이지 숫자로 1페이지부터 1446인가 42인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즈라는 사람에 의하면은 1462군요. 1462쪽에 남아 있고, 그리고 옥스퍼드에서 영어 번역본의 쪽수로는 2383쪽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이전에 대체적으로 디오게네스 라이르티우스라는 사람의 유명한 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에 보면은 약 550권에 달하고 그 저서의 목록이 약 146쪽에 해당된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책 쪽수라면 한 6,000쪽까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베커판 중에서 나중에 발견된 것이 이제 아테나의 정체에 대한 것만 19세기에 발견됐어요. 이제 그것도 하나의 여러 나라의 정치 체제를 모아놓은 것 중에서 하나 아테네의 정체에 관한 것만 19세기에 발견돼서 전해지고 있고, 근데 베커판의 쪽수에서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니코마코스 약 첫 대목이 1094부터 시작합니다. 다 아시는 걸 또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그 아르테스의 제1권부터 시작하는 것이 범주론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아에부터 시작합니다. 범주론. 그 다음에 9쪽경부터 이제 명제론. 또 이제 나온 것이 23쪽경부터 분석론, 전서, 이어서 분석론, 후서, 그 다음에 이제 토피카라고 하는 작품이, 이게 순서입니다. 이 베커판의 순서. 안드로니쿠스가 고대에 편집해 놨던 것도 대체로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소피스 논박이라고 하는 작품. 이게 180쪽까지 소피스 논박이라고 하는 소피스키스, 엘렌키스라는 작품. 이 작품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르테스의 오르가논이라는 논리학 작품입니다. 도구라는 뜻을 갖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은 논리학이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없고, 대개 오르가논 혹은 아날리티카라는 말로 이 작품들을 전체를 총칭해서 불렀어요. 그러면서도 오늘날의 의미의 논리학이라고 하는 말은 대개 이제 헬레니즘 시대의 스토아 학파에서 로기케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작품 이름이면서 동시에 이 저작의 내용을 가리킬 때 이렇게 두 개로 사용합니다. 대개 이게 보면 우리 논리학 저작도 대개 이제 개념론, 판단론, 추리론으로 대개 이루어져 있죠. 일반 논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 범주론이 이제 개념, 한 텀의 의미, 한 텀이 가리키는 바의 어떤 그 존재, 텀과 텀과의 어떤 그 텀이 있고, 한 명사, 그 사진할 때 사자는 텀이요. 그 텀에 대해서 그 텀이 말하는 의미가 뭔가 하는 것과 또 어떤 그 텀에 대응되는 이것이 지시하는 대상인 어떤 존재에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명제론이라는 것이 주로 판단론이라고 하는데 명제와 명제가 결합돼서 하나의 센텐스가 되고 그 센텐스가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그런 다음에 분석론 전서 후서가 하나의 추리론을 이루죠. 특별히 분석론 전서가 우리가 알고 있는 3단 논법이라고 하는 실로지즘이라고 하는 3단 논법이 나와 있고 분석론 후서는 학문 방법론, 피텐시아프 테오리라고 하는데 학문의 방법에서 여기서 주로 말하는 게 논증 사상이라고 데몬스트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토피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변증술이라고 디알렉티케에 대한 작품. 그다음에 소피스 논박은 오류론이라고 논리학에서 오류론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흔히 범주론을 개념에 따라서 다룬다고 그런다면 명제론은 하나의 판단에 대한 문제이고 분석론 전서 3단론법은 우리가 말하는 요즘 말로 하면 추리론을 다루고 있고 그 추리론의 분석론 후서 같은 것이 오류론 다루고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통적인 논리학이 대체적으로 개념론, 판단론, 추리로 이루어져 있고 칸트라든가 헤겔의 책을 보면 대개 이게 이제 순서가 바꿀 수도 있어요. 무슨 존재론, 뭐 변증론, 무슨 개념론, 뭐 이런 순서로 될 때도 있고 대개 이제 아르테미스의 이런 논리학의 구성 성분을 가지고 주로 이제 근대 철학자들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까지는 오르가론까지는 본격적인 학문이 아니었고 하나의 본격적인 학문을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고 여기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학문입니다. 여기부터 나오는 것이 이제 이론학, 실천학, 제작학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이론학에 속하는 것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것이 이제 그 자연학이라는 피지컬한 작품이 이어오고 또 생물학에 대한 작품들, 물론 아르테미스 생물학이라는 말은 쓰지는 않았지만 요즘 말하면 이제 동물의 부분이라든가 동물의 운동에 관하여라든가 이런 작품이 이루어지고 가장 두꺼운 책이 동물지라는 히스토리 아니말리움이라는 건데 이 히스토리라는 말, 히스토리아 아니말리움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건 동물의 관련된 데이터들을 모은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토리아라는 게 요즘에 역사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이게 원래 뜻은 탐구한다. 어떤 것에 동물, 생물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 저작을 가리킬 때 히스토리아라는 말을 씁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헤로도투스 이후에 하나의 역사라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학 같은 것이 이론학에 속하고, 그러니까 아르테미스가 사실은 메타피지카에 보면 인간의 행위를 안다, 혹은 본다, 라는 것과 행위한다, 라는 것과 만든다 하는 만듦에 대한 세 가지로 인간의 행위를 분류하고 그에 대해서 다 이론학, 행위를 다루는 건 실천학, 만듦에 대해서는 제작학,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학의 작품에는 이제 이런 작품, 대표적인 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르테미스의 성의상학. 이 990쪽부터 나오고 있고요. 그 후에 이제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실천하기 대표적인 것이 지금 바로 우리가 읽어보려고 하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그리고, 대도덕학이라고 그러는데, 마그나 모랄리아라고 하는 작품. 이게 진작이냐, 위작이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대체적으로 진작으로 받아들여줍니다. 대도덕학이라는 거. 또 에우데모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근데 에우데모스 윤리학하고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하고는 중복이 돼요. 세 권이. 되게 4, 5, 6권이 이제 5, 6, 7하고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똑같고요. 에우데모스 윤리학. 그래서 대체적으로 에우데모스 윤리학이 더 먼저 저술되고 나중에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나중에 저술되고 또 보다 더 체계적으로 니코마코스가 정리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실천하기는 그런 윤리학 저작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여러분 잘 알고 나서 유명한 그 정치학이라는 작품이 이 실천학에 속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제작학 속에 마지막으로 정리된 것이 이제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시학과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이지요. 물론 이제 시학에 앞서가지고는 이제 수사학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이게 대체적으로 알테스 경우에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만 보면 알테스 저작이 이게 백커판의 순서입니다. 1쪽부터 1462쪽까지의 순서이고, 대체 이런 식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저작이 에디트가 돼 있어요. 순서대로. 그럼 이걸 보면 뭔가 여기도 이 백과판의 이 편집 순서라는 게 나름대로 하나의 학문의 분류로서 논리학이 앞서고 그 다음에 이론학이 오고 실천학이 오고 제작학이 오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론학, 실천학, 제작학은 아르테미스 자신의 학문의 분류이지만 사실 어떤 측면에 보면 이러한 분류가 나중에 헬레니즘 시대에 가서 스토아 학파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어가지고 스토아, 헬레니즘 가가지고는 학문의 분류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으로 논리학이라고 하는 로기케라고 하는 이것이 드디어 학문의 분과로서 아주 중요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논리학, 자연학, 윤리학이라고 하는 세 분야로 학문이 정리가 되지요. 헬레니즘 시대에. 그러면서 자연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걸 차지하고, 그 다음에 윤리학, 그다음에 이런 것을 이제 달걀에 비교해가지고, 논리학은 이제 달걀의 신질에 해당되고, 또 윤리학이 그 신자에 해당되고, 자연학이 무슨 노른자에 해당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과수원의 비교를 들어서 과수원의 울타리, 여기서 자라고 있는 나무, 또 거기서 이제 자란 열매, 이런 식으로 학문에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와서야 본격적으로 철학이라고 하는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학문의 분류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헬레니즘 시대에 와서야. 그러면서 이제 헬레니즘 시대에 와서 이 자연학과 윤리학, 스토아 철학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논리학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후기에 가서는 되게 윤리학적인 중심으로 많이 나눕니다. 그리고 에피쿠르스 학파는 특별히 자연학 같은데 굉장히 많은 연구를 많이 했고요. 스토아에서는 전기는 논리학도 중요한 걸 여겼지만 나중에 가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피테투스라든가 또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라든가 또 세네카라든가 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는 주로 윤리학적인 저작을 주로 철학의 주요 관심사로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르테미스의 윤리학을 읽기 전 앞서서 하나 아르테미스의 전체적인 개요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이 니코마코스 약을 읽어가면서 그때 아르테미스의 철학 사상이라든가 보충해서 설명할 대목들은 이야기에 더 보충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니코마코스 약을 하도 오래 읽어서 이제 지겨워서 저는 별로 이게 좀 건방진 말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도 오래 읽어서 읽으면 읽어서 재밌기도 하지만 그러나 요즘에는 이제 다른 쪽에 관심이 많아서 주로 아르테미스 정치학을 주로 많이 읽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일단 번역한 것을 가지고 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 사람이 공역을 했는데 또 이 번역이 또 완전한 건 또 아니고요. 우리 이전에 최명관 선생님이라는 분이 번역한 것이 상당한 공을 했죠. 몇십 년간을 우리 학계에 기여했고 또 그런 역할을 많이 해왔죠. 그러나 이제 한 시대의 역할이 끝나면 또 다른 분야에서 번역이 되고 또 여러 번역본이 쌓이면서
그 번역본을 통해 가지고 왜 이렇게 번역했느냐, 왜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느냐, 그 과정 속에 하나의 학문적인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부터는 이제 그때그때 간략하게 필요할 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혹시 제가 이제 보충으로 한해서 자료를 하나 드리면, 역시 이것도 우리 세 사람 번역에다가,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김남드라는 분, 철학과 계신 분, 넷이서 이렇게 우리가 이 학진에서 도움 받아가지고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번역과 또 번역에 대해서 원문을 번역해놓고 어떤 코멘터리 다뤄놓은 그 책입니다. 이 책은 살 수는 없고요.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의 그 고전 그 데이터 이렇게 한 대 들어가면 이 책이 있어요. 다운로드 받으면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공짜입니다. 그래서 앞부분 필요 없는 대목도 있지만 이게 필요한 부분만 카피해서 나중에라도 혹시 제가 설명을 미진하게 한 대목은 여기서 읽으면 더 도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책을 출판하자고 그러는데 게을러가지고 우리들도 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제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뒷부분에 또 해제 부분은 또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가 써놓은 거니까 읽으시면 도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니코마코스 윤리학 하기 전에 또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릴 대목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참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저작이, 아버지도 니코마코스였고 의사였다. 일찍 죽었어요. 아르테스에 일찍 죽었고, 아들도 니코마코스입니다. 그 아들은 또 얻는 과정이 복잡해요. 아테네를 정치적인 이유로 해가지고 떠나가는 게 2번 떠나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떠나갔다가 소아시아 지방에 가가지고 헤르메이아스라는 사람 도움받아서 그 진리하고 결혼했는데, 그때는 자식이 없고 그 여자가 일찍 죽어가지고 또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다가 거기서 난 게 니코마코스 윤리인데, 그래서 보통의 무슨 책들 보면은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자기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자꾸 썼다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상당히 공부했다는 분들이 대학에 있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어쨌든 저작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강의실에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우리 남하고 전해지는 것이. 그래서 읽다 보면은 어떤 데 가면 갑자기 이 대목에서는 이 얘기가 나올 대목이 아니고 저 앞에 가 있어야 되는데 나오는 대목이 있어요. 그럼 공부하다 말고 누가 질문을 한 거야.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럽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설명하는 대목이 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텍스트 읽다 보면 이게 순서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앞뒤를 막 이렇게 뒤섞어서 읽어야지 제대로 읽는 대목이 굉장히 많아요. 니코마코스는 이것도 그래. 상당히 이게 또 아까 전 말씀드렸듯이 전승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로 옥스퍼드 텍스트를 가지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애초에는 우리도 재구성해서 그 앞뒤를 다 맞춰서 하려고 하다가 굳이 전승되어 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서양 사람도 잘 안 하는 짓인데 뭐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일단 놔두고 다만 이 대목에서는 어떤 대목과 관련해서 읽어야지 연결이 된다. 이런 걸 가끔 각주에다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감안하셔야 돼. 왜 알테스가 무식하게 왜 갑자기 이야기에다 전혀 논리도 안 맞는 다른 얘기 넘어갔느냐, 그런 건 아니고 하나 강의록 차원에서 남이 질문했다든가 또 실제로 강의하면서 칠판에다 도표 같은 것을 그려놓고 한 대목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텍스트의 여러 가지 사정, 또 텍스트 전승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 또 플라톤의 대화편보다도 아리스토텔레스 저작이 굉장히 정치적인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초기에 기독교적인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 후에 다시 또 없어져. 기독교가 특세하면서 국교로 한 다음에 한 거의 1000년 가까이 없어져요. 한 300년까지, AD 300년 그 정도까지 있다가 다시 한 1000년이 없어지고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들이 라틴어 번역본을 보고 이걸 읽어요. 아르테스를. 그러니까 상당히 아라비아 학자들의 번역이 더 오래됐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우리의 전통 속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구나. 이 책을 봐야 되겠다 해서 정신 차리고 이제 서양 사람이 그제서 공부하게 된 겁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플라톤의 저작은 온전히 남아 있었는데 아르테스는 상당히 그 전승 과정이 복잡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